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보는 이슈 따라잡기입니다.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로 분출된 더불어민주당의 내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도 자세히 좀 짚어보고요. 또 정부가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을 두고 한동훈 장관의 왕장관 또 소통령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이슈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차재원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슈 따라잡기 오늘 첫 번째 이슈 586 용태론 대 명태도 이렇게는 안 시켜를 꼽아봤습니다. 민주당 얘기입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586 용태론에 민주당 내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586 용태론 나온 지 좀 된 얘기고 네. 이제 586 세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치권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를 두고 얘기는 오래 있었는데 이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공개적인 대국민 사과와 함께 거론됐던 부분이 당내에서 좀 노골적으로 좀 이렇게 내용으로 좀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용태론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용태론이 상당한 이 폭발력을 가진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선거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선거가 지금 어려운 국면에서 일종의 내부 총질 아니냐. 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더 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586 용태론의 그 대상 자체가 586 그러니까 86 네. 이제 뭐 80년대 학번? 뭐 60대도 네. 된 분들 계십니다만 네. 어쨌든 그 대상이 지금 당 지도부와 주요 출마자를 겨냥한 성격이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그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이 그 대표적인 86 출신의 그렇죠. 운동권 86 그룹. 그룹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직전 대표 네. 그리고 또 지금 강원도에 출마한 이광재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86 그룹들의 리더들이거든요. 이런 네.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 물러라고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 또 일종의 음모론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지금 후보죠. 후보죠. 네. 후보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발탁을 했기 네. 때문에 아마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8월 전당대회 때 소위 말해서 86 세대들이 포진하고 있는 친문 주류 그룹들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음모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약간의 꼰대론도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꼰대론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나이가 지금 26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린 게 뭘 안다고.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뭐 그런 나름대로 말 못할 그런 것도 좀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나름대로 그 상당한 그 주장에 네네. 저는 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진정성과 절박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방송과 혁신 없이는 민주당이 다시 태어날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미래도 없다는 그런 절박감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정치 경험은 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용기를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좀 내부에 군기 잡는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상당히 그 당내의 반발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하고 그걸 갖다 정치적 아젠다로 만들어 나가는 측면들 그러한 부분들이 말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2030 표를 잡기 위해서 구색 갖추기용으로 그냥 뽑은 그러니까 당 대표가 아니다. 네.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아니다.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당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네. 외로운 싸움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어려운 싸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외롭지만 의로운 싸움이기도 예, 의로운 하다. 싸움이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선거 이후에 앞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요한 이제 아젠다를 미리 설정을 해서 끌고 가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당 내는 뭐 지금 크게 목소리가 나오진 않지만 당 밖에서도 응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번 그 지금
용태론이 몰고 오고 있는 이 정치적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기추가 주목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사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제 869로 586의 사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땅에 정착시키는 것인데 그 역할을 거의 다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고 또 마침 선거 국면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요 인사들이 또 선거에 나가 있고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나가라고 하면 되냐 뭐 이런 식의 반발인 것 같거든요. 송영길 대표가 586 용태론 얘기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가 왜 박지원 위원장이 586 용태론 얘기하니까 문제가 됩니까? 송영길 대표 분명히 그랬거든요. 나부터 그 결단하겠다 해서 총선 불출마했잖아요. 물론 서울시장에 출마함으로써 네. 상당 부분 그것이 희화화되긴 했지만 어찌되었건 그 포문을 열었던 당사자가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네, 네. 그때는 아무 일 없다가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지금 아주 용기 있게 이 문제를 꺼냈는데 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지금 그 선거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립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하려고 했으면 대선 직후에 꺼냈어야 된다고 봐요. 아, 좀 늦었다. 그렇죠. 0.75% 졌다고 젖잘싸 분위기였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고 했지만. 그 바로 이어진 지방선거를 대선 연장전으로 끌고 갔어요. 그게 최대 저는 그 패착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정말 반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제대로 반성이 아니니까 개혁이 안 되고 개혁이 안 되니까 중도가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은 민주당이 그때 검수완박을 처리할 게 아니라 네.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 얘기를 먼저 꺼냈어야 돼요. 그리고 지방선거를 준비했으면은 지금의 지지율이 안 나왔을 겁니다. 네. 자, 그럼 이게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이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그러면 이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게 박지원 위원장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원적인 본원적인 원인들에 접근했었어야 되는데 네. 뒤늦었지만 박지원 위원장이 그날 지금이라도 꺼내놓고 국민에게 읍수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는 저는 선거 전략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거듭나야 된다는 아픈 목소리이기도 하거든요. 아니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뭐가 틀립니까? 팬덤 정당은 진영 정당이에요. 진영 정당이 돼가지고 수권 정당이 안 돼요. 중도를 어떻게 끌어놨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지자 부르지 말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의 건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오명벗자. 민주당은 이제까지 프레임을 씌웠던 게 내로남불 정당이에요. 그걸 떠나자고 했고. 다만 여기에서 586이라고 하는 일정한 세대를 네. 이제 말하자면 타겟으로 그룹을, 해서 네. 이 물러나라 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건데 저는 586 지금 물론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유불리를 따지고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된 이 얘기들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장 보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비로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박지원 위원장 한 발 물러섰잖아요. 꼭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또 하면 저는 민주당 사과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작년 4.7 재보궐 선거 때 김태년 위원장이 읍소하고 이번 2월 29일 날 대선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또 발표하고 이런 식의 사과만 반복한 정당 저는 과연 이렇게 보궐선 봉합이 된다면은 8월 전대를 앞두고 저는 더 큰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박지원 위원장 중심 언론 지도부가 빠른 정리를 해내고 지금 남은 사전 투표부터 해가지고 캠페인에 좀 진력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이미 시작됐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뭐 누구의 당위성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국민들이 비춰주기에는 민주당이 내부가 아직 정리가 안 됐구나라고 비춰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단초를 제공한 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과 시점이 적절한 때 시행이 돼야 국민들께 감동도 드리고 마음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선거라는 국면을 앞두고 이 사과 형식을 빌린 이 의견 개진이 왜 있었는지 좀 의문이 표해지는 부분이 왜 하필 분명히 선거 있습니다. 직전이었냐? 예,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본인이 어떤 민주당의 사과, 저는 내용에는 100%, 120%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현장에서 선거를 당장 치러야 되는 이 주자들, 그리고 후보들은 상당히 이게 맥빠지는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가 나왔을 때 이게 내부 분열이다, 내부 총질이다라는 정치적 해석이 나올 걸 모르고 사과를 단행했다. 이러면 그 정치적 부담, 책임까지 박지원 위원장이 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면 사과 속에 담아냈던 여러 가지 의미들, 성비위 당연히 사과해야죠. 100번, 20번, 뭐 120번 사과해도 모자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당장 이미 윤리심판원에 또 넘어간 부분이 있고 시간이 좀 지나야 실체적인 그리고 이 당사자의 어떤 그 처분이 내려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과한다라는 메시지가 어떤 대안의 어떤 의미를 띌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되고 그리고 강경 지지층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뭐 문자폭탄 보내는 저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 동의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어야 되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게 전국 단위 선거이긴 하지만 투표율이 대선, 뭐 총선과는 비교할 수 없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조직세 그리고 이 결집력을 모아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강경 지지층, 팬덤 정치라고 규정하는 것이 과연 비대위원장으로서 적절한 언어 선택이었고 적절한 시점에 어떤 내용이었는가 상당히 의문이 여러 지점에서 표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논의를 수기하고 거쳐서 나온 것도 지금 이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총망라했을 때 조금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어떤 논란까지도 결국에는 책임의 주체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말씀을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이 86 용태론도 그렇고 최강욱 의원 징계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징계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전에 징계 절차를 좀 마치라는 요청에도 선거가 끝난 뒤인 6월 20일에 차기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부분이 또 다시 문제가 되고 또 당내에서는 이 부분이 뭐 개인의 독단적인 지시로 처리되는 수준의 정당은 아니다. 그래서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또다시 또 부딪히는 모습들을 비춰지다 보니까 지지층한테는 박지원 위원장이 눈엣 가시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중도층한테는 변화와 혁신이 없다라고 비춰질 수도 있고 이럴 것 같거든요.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에서는 그러니까 정치의 명분과 정치의 현실이라는 이 두 가지 가치가 항상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을 비롯해서 지금 최강욱 의원의 징계까지 보면 일종의 정치 현실이 그래도 지금 좀 우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자체가 그러니까 선거 이전에 해서 우리 내부 치부를 드러내서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치적 명분도 나중에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의 논리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러한 부분에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보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편 봐주기 이런 부분에서 왜 항상 고무줄 잣대냐는 그런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측면들 때문에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좀 더 빨리 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금 그 민주당에서의 이 상당히 잘못된 정치 문화 중에 하나가 일종의 침묵의 카르텔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이 지금 논란에서도 보면 같이 그때 줌회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줌회의를 할 때 아마 여성 의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부 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그러니까 여성 보좌진들만 문제를 제기하고 이 동료 의원들은 전부 다 침묵했어요. 특히 그리고 다른 당의 성비위 문제가 일어났을 때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그렇게 강한 목소리를 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침묵했어요. 그 이전에 박원순, 오거돈 이때도 당내의 그런 그러니까 이 자체의 비판의 목소리들이 특히 여성 의원 중심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침묵의 카르텔은 무조건 반드시 이번에는 깨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두 분 말씀이 팬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팬덤 정치는 필요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당의 외연 확장이라든지 이 일종의 진로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분명한 그러니까 한계를 둘 필요는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최강욱 의원이 사실 철험회라는 상당히 당내의 그 강경한 이 지금 노선을 쫓고 있는 리더잖아요. 모임이죠. 네. 그럼 그러니까 리더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자체가 약간은 좀 부실하게 가는 거 아니냐는 그러한 일각의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지지율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지난 그러니까 대선 직후에 지금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의 입법 드라이브가 큰 역할을 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철험회인데 그 철험회의 리더가 최강욱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당내에서는 좀 더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팬덤 정치에서 기반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고리를 끊겠다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의지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빨리 신속하게 가감하게 민주당이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 구도가 이렇게 약간 편가르기식으로 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옹호하는 세력들도 있고 또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다 보니까 분열되는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들면서 이준석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용퇴를 한다면 용퇴 다음이 뭐냐.
그게 없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잖아요. 승패가 갈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어떤 식으로도 이제 네. 뭐 기준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겠죠. 승패가 갈려지죠. 자, 그러면 저는 민주당은 더 큰 수렁으로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8월 전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재명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도 문제가 그렇겠죠. 심각해질 거고, 그 다음에 당의 주류를 놓고도 그럼 친문이나 친명이냐가 또 갈라질 테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자 대중정당으로 가자와 그래도 팬덤으로 팬덤 정당에 남아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저는 8월 전대가 오히려 6, 7, 8, 3개월 동안 가면서 민주당이 더 큰 수렁으로 빠질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주당이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팬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섞여 혼재가 됐고 당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언가. 뭔지.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어쨌든 지난해 5월달 이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비로소 30대 후반의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국민의힘이 더 국민에게 탄핵 정당의 오명을 벗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식의 리더십이냐를 네. 국민에게 보여주는 순간 다시 새로운 대중정당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6월 선거의 결과가 어떨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만일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난다. 그러면 당이 굉장히 큰 내홍과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네. 저는 격화될 거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를 거쳐서 8월 전대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저는 그 민주당이 향후 5년, 그러니까 뭐 짧게 보면 대선까지 네네. 향후 5년인데 이게 저는 승패를 가를 거고 짧게는 대선 총선까지 네네. 민주당의 승패를 사활을 가르는 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오히려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가 민주당에게 굉장히 네, 중요한 그렇습니다. 시기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유미 변호사님도 같이 보십니까?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네. 사실 지금 구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선거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 대선 1년 뒤에 치러졌지만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대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게 네. 지방선거입니다. 지금 불과 한 2달 만에 치러지는 국면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여기서 승기를 잡는 건 구도상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어떤 정치인이 불가피하게 또 소환됐던 측면이 그렇게요.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이 이재명 이 후보를 소환했을 때는 이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뭔가 이 붐업이 되기를 기대했던 측면이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지표들, 여론조사 결과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고 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이 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그리고 정체성도 정립이 되지 않을까. 아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내부에서도 이야기들이 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지금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분열을 겪고 있고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후보들의 어떤 호소가 나오고 있는 이런 국면들 당연하게도 이 내부적으로 큰 내홍의 하나의 또 기반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쇄신해 나갈 것인지 그때 정말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게 586 용태론이 될 겁니다. 네. 지금은 586의 맞형격인 송영길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내세우고서는 586 용태하라 이게 좀 진정성이 없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선거 이후에 이런 부분까지도 구체화해서 민주당이 쇄신하고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 지금 현재 뭐 구심점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종의 이제 90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마 이재명 후보, 이재명 상임 고문일 것 같은데 글쎄요 쉽지 않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다음 이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짚어볼 다음 이슈는 달아오르는 개항을 대첩입니다. 글쎄요, 개항을 사실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었고 사실 이재명,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했던 이재명 상임 고문이 갈 정도의 지역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지역이었지만 지금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정말 박빙의 승부가 예상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해져서 이재명 이제 개항을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이번 판세, 개항을 보궐선거의 판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항 주민 뿔났다. 뿔났다. 뿔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그러니까 송영길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 네. 후보가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말 나쁜 정치 선례를 남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2년 전에 그러니까 개항에 출마를 해서 4년 동안 개항 주민을 대변해서 개항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간두고 강력단체장이 도전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가 소속된 지역구 단위의 강력단체를 넘어서 다른 지역의 강력단체로 가기 위해서 현역 의원을 포기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처음입니다. 그래요. 이게 아주 나쁜 선례라는 것이죠. 아니, 물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가 대구 수성을 해서 대구시장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광재 의원이 원주에서 지금 의원을 하다가 강원도지사 가기 때문에 보궐선거하는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은 그렇죠. 익스큐즈가 돼요. 왜냐하면 포함돼 내가 소속돼 있으니까. 있는 강력 단위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익스큐즈가 되지만 그러니까 계양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사태야. 갑자기 서울? 왜 서울에서 네. 서울 가는 거야? 그럼 보궐선거는 그럼 치면 비용 안 드나요? 그 비용은 누가 되죠? 주민들이 되죠.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낸 혈세가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셈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그 국회의원이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 먹튀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체가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처사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 종로에서 보궐선거를 했어요. 그렇죠. 예, 왜 했습니까? 네. 당시 이낙연 의원이 대선에 전념하기 위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럴 때 민주당이 공천했습니까? 공천 안 했습니다. 왜? 기책 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안 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케이스는 왜 내나요? 기준이 이런 없다. 기준이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럼 이 계양 주민들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호구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분당갑에도 지금 보궐선거가 생겼는데 네네. 사실 분당이 성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남에서 오래 정치적 기반을 뒀던 분이 네. 왜 갑자기 우리한테 왔을까? 여러 가지 선거가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니까 온 거 아니냐? 이 정치적 낙하산을 타고 올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항상 봉이 될 수밖에 없느냐? 호락호락한가? 이런 것 측면 때문에 상당히 계양 주민이 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자체를 극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권자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뿔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항을 유권자들이 뿔났다라고까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예상은 원래 쉬운 지역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재명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갈 정도야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봤더니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가 정말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제가 보기에 이제 저는 선거운동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은 캠페인 그러니까 정책보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전략이 전략이 잘못된 잘못된 거예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를 대선의 연장적으로 아까 끌고 가게 패착하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내가 졌지만 잘 썼으니 여기에서 출마해도 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첫 번째 그렇게 몰고 가니까 계양 주민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왜냐? 거기서 끊고 일꾼론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정치 이벤트화 돼버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지금 제가 포스터를 봤더니 이재명 후보 포스터가 네. 그 계양을 제2의 판교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네네. 자, 원래 1번 후보가 2번이 들어가는 캠페인 전략 쓰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제2의 판교. 숫자를 잘 안 보이게 안 하죠. 보이게 하죠. 네. 자, 같은 숫자가 보이게 하죠. 그러면서 계양을 제2의 판교 어디 있습니까? 판교 성남에 있습니다. 네. 지금 분당갑입니다. 이러니까 이건 뭐야 생각드는데 반대선 윤영선 의원은 25년 대 25일 정확하게 했었습니다. 25년 난 여기에서 의사로서 네, 봉사활동했고 살았다. 25일만 온 사람이다. 그다음에 마지막 밑에 계양만 보고 가겠습니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통적인 여기에 그 철새가 아니라 나는 텃새다라는 걸 명확히 그러니까 이번 그 캠페인 전략도 그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까지 역임했는데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어 보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전략도 잘못된 데다가 예. 최소한 그랬다면 이번에 상임 고문을 맡지 말고 바로 그러니까 저 중앙선대위원장 공동선대에 총괄선대위원장 하지 맡지 말고 말고 계양에 전념을 했었어야죠. 근데 이런 것이 계양 주민들이 그럼에도 100번 양보해서 본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 지역에 일꾼 하겠다는 사람이 왜 전국을 다니고 있지? 그러니까 보니까 나중에 뭐 노무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간 것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지역을 비울 정도로 한가 그런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큰 틀의 선거 캠페인 전략도 잘못됐지만 잘게 살라미로 끊어가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너무 이것을 만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방심한 채로 그다음에 이거는 좀 쉬운 선거가 아닐까라고 접근한 것이 저는 패착이라고 보고 남은 지금 뭐 6일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가 정말 지금 뭐 초긴장 상태로 정말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까지 흡수하는데 과연 이 전략이 얼마나 먹힐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딱 붙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 정말 앞으로 6일 동안 골든 크로스가 될 건지 아니면 데드 크로스가 될 건지 정말 이건 흥미진진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참 지금 이재명 대 윤형선의 구도가 굉장히 좀 극명해질 줄 알았는데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개항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아까 뿔났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정책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은 안 보이고 계속 무슨 벤치 위에 올라간 거 뭐 아니면 누가 뭐 던져서 맞은 거 이런 얘기들이 자꾸 그러니까 신변 잡기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정책이 실종됐다라는 증거 아닌가라는 비판들이 있거든요. 예, 전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 지적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안이하게 선택했다는 지적에도 일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항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8.8%포인트 차로 민주당이 이긴 지역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었는데 10% 가까운 표 차이를 보낸 지역, 그리고 내리 5선을 송영길 그렇겠죠. 의원이 힘을 보냈던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을 거점으로 뭔가 이 전국 단위의 얼굴로 이 선거를 좀 치러내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제대로 기능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또 윤영선 이 후보를 네. 국민의힘이 잘 공천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천도 잘했다. 예, 처음에는 뭐 윤희숙 의원을 자객 공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좀 희화화될 수 있다라는 또 홍준표 전 대표의 지적도 있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일꾼대 이 지역을 그냥 정치적인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이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터잡아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그런 후보 공천했다는 거는 이 25일 대 25년 굉장히 네. 좀 명징하게 좀 들어오는 이런 슬로건까지 만들 수 있는 공천을 했다라는 점이 저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견제는 일반 뭐 지역구 총선 이 보궐선거를 치르는 이 후보와는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역적이지만 논란이 됐던 건 사실 네. 본인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브이로그 형식으로 이 선거 유세를 다 공개를 하고 맞아요. 실시간으로 오픈을 보여주고. 하는 과정에서 좀 불거졌다라는 점, 뭐 신발을 신고 벤치에 올라가는 점. 근데 같은 논란이 또 뭐 김은혜 후보에게 나오기도 했었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국을 다닐 것이 아니라 일단 지역에 집중하라라는 어떤 국민의 또 이 지역 국민들의 전 명령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선거 캠페인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루는 완전히 일정을 비우고 비공개로 전환해서 또 정책 등을 가다듬기도 했고 저는 지금 남은 기간에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의 현안 그리고 굉장히 수건 사업 등등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 행보를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 교수님께서도 그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게 패착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총괄선대위원장은 그러니까 1,610만 표라는 그러니까 네. 지난 대선에서의 가장 그러니까 역대 우리 대통령 네.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중에 최대의 가장 많은 표를 지지를 얻었기 받았다는 때문에 거겠죠. 뭐 이래 상당히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런 분을 우리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내시면 좋겠다고 그렇죠. 생각을 할 네. 수밖에 전국구라는 없는 상황이죠. 얘기인데. 예, 전국구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좀 패착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지방선거라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잖아요. 네네. 풀뿌리 민주주의는 민생정치, 생활정치인데 사실 바로 직전 대선 후보가 등판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대선 연장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방선거는 민생정치, 생활정치의 싸움이 아니라 네. 뭐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선이나 대선에서 봤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중앙 권력의 그 헤게모니 싸움 속에서 지방의 이슈가 다 실종돼 버린 거예요.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2018년도에 사실 거의 전역을 지금 석권했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주당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4년 동안 내가 취직을 이렇게 많이 쌓았습니다. 이런 걸 선전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다 묻혀버린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총괄선대위원장 카드는 저는 좀 잘못된 카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잘못된 카드였다. 다 지적을 비슷하게 해주셔서 과연 개항을 또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슈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장관 인선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정신번쩍 윤 대통령 여성 셋 한 번의 발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처관 인선을 발표했는데 남은 자리 중에 지금 교육부 장관, 또 보건복지부 장관, 또 식약처장의 여성들을 기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은 지명을 했고 식약처장은 임명을 했는데 글쎄요. 그동안 사실 뭐 능력 위주로 뽑았다라고 했지만 안배가 안 돼 있다. 여성을 뭐 등한시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표현을 쓰면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인용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서 네. 여성을 발탁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드러난 사실관계도 중요하겠지만 네, 네.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이렇게 느끼게 된 배경이
국회의장단 전반기 국회의장단이 이제 이임하니까 초청을 공간으로 해서 만찬을 함께 그렇죠. 하면서 예. 민주당 소속의 그 김상희 부의장이 네.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이렇게까지 젠더 갈등이 심한데 이렇게 이제 여성의 무관심에서 됐냐 이 취지로 얘기했더니까 사실 어느 참모가 왜 이렇게 여성이 저평가돼 있냐 물었더니 그 온당한 이 평가를 받지 못해 이게 누적이 되는 바람에 그 불이익을 받는 것 같다 했더니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했잖아요. 자 여기서 저는 눈여겨볼 대목이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국회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그 의회주의를 강조했잖아요. 아, 그렇죠. 의회주의의 상징인 그 국회의장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야당 소속 민주당 부의장이 지적을 했어요. 여성 의원이. 그렇죠. 그것을 수용한 형태가 됐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여성 의원들의 인사에서 과감히 지금 며칠 만에 부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가 인지를 했고 그다음에 어떤 지적을 받아서 이것을 수용했는가 이런 점들이 전 눈여겨봐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뭐라 했냐면 내가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보는 시야가 좁았는데 앞으로 좀 넓혀나가기도 하겠다.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저는 그 자기 자기 반성의, 반성과 네.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저는 대통령 리더십 통치 철학에 반영이 된다면 상당 부분 앞으로 좀 진일보하면서 네. 그다음에 어떤 탕평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지금의 초기 인사 스타일과 좀 다른 형태로 광폭 정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협치 그다음에 통합 이런 포용 이런 스타일로 좀 가기 때문에 지금 여성뿐만 아니라 저는 지역적 균형도 앞으로는 좀 고려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 단초를 본 것 같아서 대단히 희망적이고 의회주의자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고쳐나가는 모습은 대단히 저는 사실 이 한국 정치에서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인 것 같아서 정치 초년생이지만 그 수용성의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당파를 떠나서 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늦었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정호영 후보자도 사실 자진 사퇴하고 그 빈자리에 지금 여성을 근데 기용한 거잖아요. 사실 이제 정호영 후보자는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의도 문법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마치 한덕수 총리 인준해 주니까 바로 그 다음날 지명 처리하면은 그러니까요. 마치 이것이 어떤 교환이라든가 딜처럼 딜처럼. 비춰지는 것들은 국민에게 저는 아름답지 못한 것. 3일 후에 했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순방 마치자마자 네네. 바로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모습들이 3, 4일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반응성이 늦느냐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런 점은 한편으로 그렇게 또 본다 그러면 이해되는 측면이 저는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을? 저는, 여성이시니까 또 다르게 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이 입장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양국 정상회담 그 기자회견에서 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내각에는 여성이 보이지 않냐라고 질문이 했을 있었죠. 때 여성들이 우리가 기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직전 단계까지 잘 올라오질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본인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능력치 이 며칠 상간에 그럼 그 능력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건지 여성들의 능력이 어떻게 뭐 함양이 됐다는 건지 그 인사 기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예. 그렇다면 이 어떤 문제 제기 왜 여성이 보이지 않냐 왜 통합 인사를 하지 않냐라는 부분은 아주 처음부터 나왔던 겁니다. 출범 초기부터. 그런데 이 변곡점이 됐다라고 보이는 부분,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직후에 이루어진 이 3명을 기용한 부분, 그렇다면 국민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을 때는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고 뭐 외신 기자가 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향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또 보이지는 보여질 부분이 만한, 있고 네. 그리고 남성 여성을 떠나서 일단 여성이더라도 전문성과 어떤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임명된 분들 중에 과연 그런가라는 의문이 표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행정대학원 교수인데 네. 교육과 관련한 어떤 경험치가 상당히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 전문성이 없습니다. 인사 검증이 허술했다. 그렇습니다. 네. 인력 풀이 일단 굉장히 협소하고 부족하다는 거고 그리고 김승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 내정자로 됐는데 본인이 보건복지부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침해설 이게 그냥 유튜브나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유포되던 사실상의 낭설에 불과한데 네.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대통령의 기억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물었던 사람입니다. 윤리에 제소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인사를 협치의 인사라고 단순히 여성이라고 민주당이
뭐 동의를 해줘야 되는 인사인지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이 많이 가해집니다. 그 부분은 아마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야당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차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3명 중에 장관 후보 두 네. 자리는 자진 사퇴 낙마를 하면서 지금 그렇죠. 공석이 돼서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네. 어떻게 보면 여성을 또 기용한 모양이 됐거든요. 예, 뭐 저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예. 상당히 그러니까 비판을 그러니까 듣고 네. 깜짝 놀라서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 나는 뭐 오류다. 자신의 입장에 항한 문제 비판에 없다. 대해서 기đạt던 그런 태도하고는 상당히 좀 달라졌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예. 그러나 지금 김상희 국회 부의장의 네. 건의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앞에 있었던 미국 기자의 외신 기자. 외신 기자의 질문 지적 때문에 바뀐 거 아니냐는 그러한 시각이 좀 더 따갑다, 좀 진작했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결국은 지금 여성과 관련된 문제는 향후 여성가족부 지금 그러니까 폐지가 아니라 지금 나름대로 기능 보완, 뭐 역할 변경 이런 네.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그 여성에 대한 윤 대통령의 그러니까 태도가 네. 우리가 한번 다시 판가름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쉬운 부분은 여성 세 분을 그러니까 지명을 했지만 앞서 뭐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이 후보자라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상당히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전직 의원이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 퇴직 이후에는 이 지금 바이오 로펌에 있다가 다시 또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가는 이해 충돌의 소지도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성별의 균형은 잘 맞춘다 하지만 지역의 안배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지금 진영 간의 탕평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지금 청년에 대한 발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 것이냐. 네. 이것까지 좀 지켜봐야만 윤 대통령이 정말 민심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박수를 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참 수용했다는 거는 반길만한 일이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를 할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슈입니다. 한동훈 조국 지우기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그러니까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한 공개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조국 전 장관 때 시행이 됐던 내용이고 당시 이제 수사나 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 공보관이 이 언론 대응을 전담하고 또 형사 관련 내용은 심의위 논의를 거쳐서 공개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이 골자인데 당시에 이제 조 전 장관 가족들의 막 검찰 수사가 막 일어나니까 뭐 그거를 막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보기로 했다고 하는데 손보는 게 맞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게 말하자면 법무행정 혹은 뭐 일종의 검찰 이것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것에 전 정상화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증권범죄합수단 바로 부활시켰잖아요. 네, 네. 그 사실 굉장히 그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날로 고도화되고 진화되는 이런 증권범죄 네. 전문 역량을 가진 수사팀 대응하자면 어려우니까 저는 잘했다고 보고 이번 건은 그렇습니다. 이번 건은 논란의 소진이 있지만 어찌되었건 사실 이건 조국 지휘라기보다는 전 정상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이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형사 사건에 대해서 범죄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흘러나가는 것도 그것도 막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일 이것이 보도가 됐다 그래서 보도된 즉시 인권 감찰관이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고 이러면 우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의 제도적인 보완을 좀 하더라도 네네. 조금 그런 안전장치를 가진 다음에 우리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수사의 진행 방향들을 공유하게 되고 국회가 공소장도 공개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이. 그런 점에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다시 전면으로 하기보다는 좀 어떤 부작용이 없는지 그런 데 대한 좀 면밀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이건 법무부령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전 그렇게 해서 개선 작업에 들어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도 어떠세요? 네, 저는 좀 한동훈 장관의 여러 가지 그런 뭐 작업들이 좀 네네.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으로 가는 방향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반인권, 반헌법적이다. 뭐 이를테면 예. 이 부분도 왜 피의 사실을 중간에 이 공표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만든 거냐면 네네. 일단 형법에서 피의 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습니다. 기소 전에 네. 어떤 혐의 사실이 특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재판 단계를 마치고 그것도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야 사실관계는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기소를
이거를 본인들 수사에 어떤 마침표 그리고 성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뭐 정치권 내지는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수사를 했는데 우리가 봤더니 이거는 혐의가 없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하면 이건 빈손으로 돌아갔다 언론에 또 집중포화를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검찰이 지금까지 했느냐. 피의 사실과 관련해서 이 영장 실질 심사는 그냥 영장 실질 심사입니다. 구속해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렇죠. 점검하는 그걸 건데 판단하는 거죠. 그거를 사실상 본인들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어떤 평가를 내리면 그걸 공개로 했습니다. 비소환으로 그러니까 비공개로 소환하고 이런 여부는 완전히 검찰의 손에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건 수사를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국민들은 이 영장 실질만 들어가게 되더라도 포승줄에 묶여서 수갑이 채워진 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죄를 지었구나. 검찰이 지금 죄인을 수사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강하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검찰에 불려 나오는 그 한 장면만도 이 사람은 죄인일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을 막고자 했던 게 포토라인에도 피의자를 세우지 말자. 어떤 혐의와 관련해서 언론에 알릴 때는 뭔가 내부 점검 절차를 거치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런 걸 원점으로 돌리겠다. 이런 게 바로 반인권적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반인권적이다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안? 이 사안은 말 네. 그대로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쪽에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예. 소위 말해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함으로써 네네.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 그리고 또 이거 자체를 만들었던 사람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인데 이 규정에 의해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이 조국 장관과 그 일가다. 소위 말해서 권력자들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어막이 될 수 방어막이 있는.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는 예.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장민희 변호사님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예. 소위 말해서 돈 없는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해서 그러니까 피의자의 방어권이 지금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출두하는 장면을 공개해서 완전히 망신주기 하거든요. 그리고 또 상당히 언론에게 주요 사실을 그러니까 이게 흘림으로써 알려서, 네. 일종의 여론 재판에서 완전히 그 사람 그 피의자 자체가 법정에 서기 도중에 완전히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러한 그 부분들이 상당히 도가 지나쳤다는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앞서 말씀하신 것대로 피의 사실 공표죄라는 그 법적 규정 한도 내에서 네네. 모든 게 이루어지는 아주 그러니까 신중하고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 중간에서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사실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또 가졌던 권한 중에 하나가 아마 공직 후보자 이 검증에 대한 인사 검증에 대한 권한이에요. 근데 이제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니까 검찰 인사권도 있고 거기에 이제 공직자 인사 검증권까지 가져가는 게 좀 과도하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과거 정부에서도 네네. 대통령실이 청와대가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검증 인사 역할을 검증을. 하는 게 맞느냐? 예. 사실 원래 인사혁신처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대통령실로 약간의 권한을 이제 그러니까 권한을 약간 옮겨와서. 옮겨온 거고, 예. 그러니까 일부 양도한 거죠.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가 가지는 건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왜 이게 법무부냐? 뭐 네. 그게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논란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저는 뭐 나름의 이제 순기능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 대통령이 그 검사 시절에 우병우 수석과 조국 전 수석을 수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민정수석의 폐해를 본 거예요. 잘못하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인사정보를 독점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악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민정수석은 견제를 받지 않아요. 국회 출석해서 잠깐 운영위원 때 얘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상시 국회 출석해가지고 견제를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된다. 추궁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렇게 법적인 책임과 견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이 계속 이 정보를 갖잖아요. 네네. 이 정권이 바뀌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해이 안 돼요. 그냥 단절이 돼버려요. 그런데 법무부가 하잖아요. 법무부는 네네. 부처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정부가 바뀌든 간에 인사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보존이 이어지죠. 되고 이어지는군요. 인재풀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폭넓게.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좀 많은 그 폭넓은 인재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건 대단한 순기능이라고 보고 예. 그다음에 어쨌든 그 법무장관 이 인사에 대한 검증을 법무장관이 과도하게 갖는다 치지만 네. 저는 언제나 이건 견제받을 수 있고 언제나 국회에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건 잘 활용할 문제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가져갔다. 뭐 한동훈 장관이 계속 장관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오히려 조금 보완적 측면을 거쳐서 오히려 인사검증을 계속해 나가는 이 방법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규칙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법률에 왜냐하면 어긋난다. 정부조직법에 법무부가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법정돼 있습니다. 뭐 출입국 관리 업무, 네네. 그리고 어떤 교정 업무, 그리고 기타 거기에 준하는 법무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법무부 측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인사검증도 법무 업무다. 왜냐하면 뭐 정가 조회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뭐 체납 사실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미국 사례를 드는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백악관은 인사를 추천하고 검증은 FBI 등에서 하지만 지금 법무부에서 담당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세평 조회 등까지 하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법무사무에 인사검증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준하는 원래 기존의 법무부가 담당했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인사혁신처에 어떤 인사검증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네. 그게 법무부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서열상 6번째가 7번째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인보다 더 높은 국무총리 등등의 장관까지 검증을 해야 된다. 이게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들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더더군다나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서 네. 이 기능을 분산한다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 어떤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본인이 직전까지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이 기능을 넘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됩니다. 이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기획관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법무부에서 검증을 하고 다 검찰 출신이죠. 왜냐하면 인사기획관이 대검에서 사무국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인사입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단계로 다시 이 대통령실로 넘어와서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검증을 거치게 되는데 공직기관 비서관실 이시원 전 검사, 네. 이 뭐 유호성 씨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지목된 그 주인 검사죠. 검찰이 시작해서 검찰로 끝나는 이 모든 것을 검증하는 것들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 권한을 오남용할 수 있는 네. 여지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뿐만 아니라 법령에도 위배되는 어떤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 여기서 중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려와 기대가 뒤섞이는 부분인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이슈 따라잡기 차재원 교수, 최수영 전 전문위원,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심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